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레드 솔루션 아키텍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천상진 상무입니다. 금일 패널 세션의 4회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대세가 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많은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는 실시간으로 비즈니스와 연동되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비즈니스의 규모를 확장하고 경쟁 기업 대비 좀 더 신속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커피빈 베이글 세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한국 레드햇의 장민준 스페셜 솔루션 아키텍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 솔루션 아키텍트 장민준입니다. 저는 한국 레드햇에서 앱데브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오픈시프트, 미들웨어, 런타임,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기업의 IT 담당자의 입장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과 혹은 궁금해 하는 것들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좀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하시죠. 네. 오늘 분석 환경에 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시대가 살고 있는 데이터 시대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산 아키텍처, 이벤트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소개,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데이터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캡 이론입니다. 캡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consistency, availability, partition, tolerance. 다시 말해서 일관성, 가용성, 분할, 내구성인데요. 이 세 가지를 데이터베이스는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이제 사용자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바로 가용성과 정합성이었죠. 그래서 분산성을 포기를 하고 가용성과 정합성에 이제 포커싱을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솔루션은 바로 이제 RDBMS죠. SQL 서버, 그리고 MySQL, 오라클 등등의 RDBMS가 이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지금처럼 무한정으로 증폭하는 시대에서는 이 CPU를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는 이 RDBMS의 CPU를 스케일업만 해가지고는 한계에 도달하는 영역에 이제 봉착을 했고 점차 분할 내구성, 분산성으로 시대가 전환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런 변화는? 네, 맞습니다. 어, 이 클라우드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이 분산의 포커싱에 맞춰져 있고 그런 분산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솔루션들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는 분산성으로 이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CA 전략, 가용성과 정합성을 포커싱하던 사용자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A와 서비스 B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 점선 박스, 이 그림 안에 있는 이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 있는 서비스 A와 서비스 B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서비스 A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B를 호출을 합니다. 근데 B가 저장하기 전에 A의 데이터가 변경이 됐습니다. 정합성이 깨집니다. 반대로 서비스 A에서 B 호출해서 B를 먼저 저장을 하고 A를 커밋을 때리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또 서비스 B가 변경이 되면 트랜잭션 정합성이
이제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쓰기 트랜잭션에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례가 이제 MSA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산된 트랜잭션 일관성 유지에 취약하다는 주제로 이제 논문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그림에 대해서 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데모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오더와 스탑, 재고와 주문을 동시에 호출을 했습니다. 근데 오더는 정확하게 저장이 됐어요. 근데 스탑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더 입장에서는 스탁이 실패가 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MSA 환경에서 분산된 트랜잭션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취약점이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사용자들은 분산 환경을 이제 포기를 하고 모놀리틱을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쉐어드 런타임에 라이브러리 A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DB A와 B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이럴 경우 쉐어드 되어 있는 환경이 있을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A는 B가 저장하는 상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은 쉐어드된 환경에 어떤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쉐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개발이 쉽고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에 좋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앱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놀리틱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배포와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라이브러리들이 이 쉐어드를 위해서 C, D, E 하면서 점점 비대해지면서 커플링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내비두고 새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인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통합 테스트나 새로 애드된 솔루션들을 점검하려면 각각의 담당자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간에 서로 간에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그림의 라이브러리 A를 변경을 한다,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은 B와 어떤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코드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를 또 해야 되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산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확장성과 정합성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왼쪽 아래에 strong consistency, 그러니까 강력한 정합성을 추구했을 경우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 하단에 eventually consistency, 궁극적인 정합성을 추구했을 때는 확장성이 이제 올라가는 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eventually consistency는 정합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나마 늦은 정합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잠깐 정합성이 이렇게 정합성을 놓고 나중에 트랜잭션이 끝나고 났을 때 오케이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5가지의 이제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모놀리틱, 그리고 투 페이지 커밋,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코레오그래피,
패러럴 파이프라인, 요런 그 아키텍처 샘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제 아키텍처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이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레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 아키텍처는 개발이 간단하고 정확성이 중요한 업무에 이제 분산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A와 서비스 B가 이제 네모난 박스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트랜잭션이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A는 나의 서비스만 트랜잭션을 관장을 하겠다. 서비스 B는 서비스 B의 트랜잭션만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거를 정합성을 맞추냐? 중간에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이 코디네이터가 이 트랜잭션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서비스 A가 잘못되었을 경우 서비스 B에 이제 컴펜세이션 트랜잭션이라고 보상 트랜잭션을 날려서 나 잘못됐어 하면서 이제 서비스 B에 너도 롤백해라고 하는 그런 구조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요거를 적용할 수 있는 샘플 사례? 예, 아니면 고객이 뭐 어떤 유저 케이스 이런 거가 혹시 있을까요? 좀 이해가 좀 편하게. 사실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투 페이지 커밋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 아키텍처를 많이 선호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이 트랜잭션을 담당하는 그 사상이 all or nothing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어 아니면 그냥 다 실패, 성공 아니면 실패, 중간에 어떤 부분 성공이라는 것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간단한 사상이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아져서 이제 그거를 사람이 관리하기 힘들다 했을 때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아키텍처로 하는 게 단점, 더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걸 예, 좀 더 그렇습니다. 추구하는 거네요. 그럴 것 데이터의 같습니다. 예, 정확한 전달 혹은 정확한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햇에서는 이런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저희 레드햇 아파치 카멜이라고 하는 사가 패턴 바인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제공드릴 이제 로드맵상에서는 서버리스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로드맵이 잡혀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오케스트레이터 트랜잭션 매니저도 이제 앞으로 구현이 될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레오그라피 아키텍처입니다. 이 중간에 앞에서 설명드린 그 오케스트레이터가 중간에 이렇게 없죠. 중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조율하는 중앙 집중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순차적인 흐름을 중요시하는 비즈니스에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A를 호출을 하고 서비스 A는 자신의 어떤 상태 정보나 변경 상태를 서비스 B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벤트 스토어를 두고 나는 여기다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 서비스 B가 이거를 너가 가지고 가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가 체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일에 이 체인이 점점 길어져서 길어질 경우에는 좀 이제 관리가 힘들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하지만 이 체인이 중간에 이제 이벤트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중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조금 전에 아키텍처. 오케스트레이션과 조금 다른 부분은 아까는 A든 B든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는데 요거는 A가 잘 끝났으니까 B만 다시 시작하는 형태가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유사한 고객사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보험사 분들과 이제 디스커션을 해봤는데 네네. 이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때 네. 이게 한번 원클릭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네. 프로세스가 그 체인 형태가 굉장히 길어요. 끝나면 네, 끝나고,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근데 이 체인이 또 스플릿 돼가지고 또 이렇게 쪼개집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으로 하면 all or nothing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때 이제 이 아키텍처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체인 형태에서 상태 정보를 중간에 두게 되면은 뒷단에 있는 서비스들은 제일 처음까지 갈 필요 없는 거죠. 전체 프로세스가 네. 딱 끝난 데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레오그래피 아키텍처의 레드 솔루션으로는 이제 ANQ 스트림즈라고 하는 이제 아파치 카프카를 기업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용시킨 이제 ANQ 스트림즈라고 하는 레드의 제품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렬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3개로 나누어져 있죠. 이제 중간에 라우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이 라우터가 그 서비스 A와 서비스 B에다가 분배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우터 서비스는 각 그 서비스 호출을 다이렉트로 서비스 A에 하는 게 아니고요. 상태 정보나 어떤 메시지를 이벤트 스토어에 저장을 해 놓으면 그것을 서비스 A와 B가 트리거해서 가져가서 자신의 트랜잭션을 시작해 주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역시 고객사에서 사용한 샘플이나 레퍼런스 유즈 케이스가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라우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것도 그냥 라우터가 아니고 얘도 네. 서비스거든요. 그냥 네네네네. 자바로 구현하면 자바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각각의 서비스를 동시에 호출해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실제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병렬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그러니까 체인 형태가 아니라 각각 분리해서 똑같은 걸로 이제 처리해도 되는 그런 경우,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메시지 하나를 갖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연구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레포팅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걸로 다른 데이터를 재생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서로 간에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아키텍처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조회를 하기도 하고 그걸 뭐 샘플로 만들기도 하고 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고 하는 걸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랑 비슷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분산 환경의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아키텍처를 사용한 하나의 예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CQRS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omm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 여기서 말하는 이제 쿼리는 이제 셀렉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맨드는 이제 writ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분리를 하고
읽기 데이터베이스와 쓰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벤트 핸들러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코레오그래피라든지 오케스트레이션 그런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이 CQRS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형태는 데이터베이스를 듀얼로 가져가는 게 양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RDBMS의 이제 특징이 바로 가용성과 정합성인데, 네네. 이 RDBMS의 단점이 이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데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네. 데이터의 대부분의 트래픽은 셀렉트문, 그러니까 조회성입니다. 그렇죠. 네. 조회성이 70%고 나머지가 30%인데, 음흠. 이 조회성이 굉장히 이게 많다 보면 조회 때문에 CPU를 계속 꽂을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만일에 이 조회를 좀 더 확장성이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를 조회하고 나머지 이제 트랜잭션은 이제 RDBM에서 하고 그래서 나한테 적합한 쿼리와 커맨드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분리를 한다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사상과 이제 아키텍처가 CQRS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중간에 떨어지는 그 정합성을 이벤트 핸들러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이제 아키텍처들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두 개가 필요한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 리드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정합성이 맞는 또 네. 라이트용이 있는 거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아키텍처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들으면서 간략하게 어떤 곳에 이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이 비즈니스 환경에 맞고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맞는 이런 분산 환경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키텍처보다는 이 비즈니스의 특성을 알아야지만이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이 아키텍처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고객 담당자는 요 다양한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다 경험해봐야 이게 어떨 때는 요런 우리 애플리케이션에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좋을지 아니면 이제 패러럴 파이프라인이 좋을지를 아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객분들을 만나 보면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해결 솔루션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렇게 갈급해서 되게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분산 환경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애플리케이션, EDA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핵심을 키워드를 두 가지로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동기고 두 번째가 메시지 전략인데요. 먼저 비동기 전략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싱크고 오른쪽은 어싱크 비동기 이제 그림입니다. 동기 같은 경우에는 에크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3개 있을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6번의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어싱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에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숫자만큼 이제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빨라지겠네요. 2분의 1로 절감이 됩니다. 네네. 네, 그만큼 비동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퍼포먼스나 리소스 사용량에 이제 이점이 있는 거죠. 다음은 메시지 이제 발행 전략인데요.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비슷한 용어가 또 다시 나옵니다.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중앙 집중식 방식이랑 코레오그래피 방식인데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은 내가 이제 서비스가 3개면 이 발행자가 그 메시지를 이벤트를 3번 보냅니다. 반면에 이제 코레오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벤트 스토어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퍼블리싱 그냥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서비스들이 이제 가지고 갑니다. 구독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최대 이제 6번의 호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비동기를 가지고 코레오그라피 방식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단 한 번의 퍼블리싱만 있어도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 메시지가 전파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퍼블리시 하는 주최자가 이런 동기 방식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살포를 푸시. 하게 되면, 네. 막 보내주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트래픽이 보내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보내고 그 에크가 잘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를 갖다가 발행자 입장에서 그거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다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발행자 입장에서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제 여기다 넣어 놓을 테니까 너네들이 가져가. 마치 게시판에 누가 글을 쓰면 보고 싶은 사람은 그거 이렇게 읽어가지고 도움이 되면 네, 맞습니다. 게더링하고 그거 가지고 업무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구독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죠. 네, 저희 서비스도 다 구독인데. 네, 레딧도. 네. 네,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벤트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데이터의 변경도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벤트 변경이 어디에 데이터화가 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트랜잭션 로그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 저렇게 변경이 됐다 남아 있죠.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변경을 캡처를 해서 이벤트 스토어에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CDC라고 하는 실시간 데이터 캡처 모듈입니다. 저게 혹시 오라클의 그 리드나 아카이브 이런 것을 네,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 뭐 MySQL이나 다른 PostgreSQL 많은 이제 DB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캡처를 해서 이벤트 스토어에 전달을 하고 그것을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사용자들이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데이터 변경을 전파를 할 수 있는 거죠. 구독형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거를? 그렇죠. 네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CDC 모듈인데 이제 레드햇은 이제 데베지움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상용 DB들을 이제 메시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CDC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코레오그라피 아키텍처에 적용한 이제 그림인데요. 서비스 A와 B의 트랜잭션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A를 호출해서 DB A의 변경이 난 것을 데베지움이 캡처를 해서 브로커에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B가 구독을 해서 자신의 DB에 저장을 해서 정합성을 궁극적으로 맞추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별개로 움직이는 거네요. 데뷔지음은 데뷔지음대로 DBA에 변경된 걸 긁어서 브로커에 넣고 브로커는 들어오면 그걸 이제 퍼블리싱 해주면 그 서비스 B 쪽에서는 그거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다가 변경이 됐으니까 내가 일이 생겼네? 그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 일을 하면 그런 형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내 일은 나만 하면 된다. 남의 일은 신경 쓰지 않겠다. 좋은데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MSA 환경처럼 분산되어 있는 이제 환경에서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것을 통합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의 역할을
이런 형태로 하실 수가 있다. 그러네요. 데이터 변경에 따라서 서비스가 자동으로 막 움직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잠깐 이제 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MS에서 디자인 패턴으로 제시를 하는 게 사가 패턴이라는 이제 MSA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서비스는 자신의 트랜잭션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가 패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서비스를 통합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합이 이제 루즈리 커플드 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MSA 장점을 특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루즈드 커플도 되게 좋은데요?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네. 서비스끼리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예, 그게 MSA의 큰 뭐 요인 중에 하나요, 큰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 구축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했던 그림을 이제 가져온 거고요.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을 했던 이제 그림입니다. 실제로 뭔가 느낌이 최근에 트렌드 이름이 막 유명한 솔루션들이 막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네. 이분들의 이제 물류 정보였는데요. 이제 이 물류 정보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계속 많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물류 회사인가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스트리밍인데 끊임없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뒷단에 있는 이제 데이터독이라고 하는 이제 시각화 솔루션에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정보계로 전달을 하는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저기 수지 필터 저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실제로 필터링 하는 게 되게 퍼포먼스 저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뭔가 입히거나 확인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네, 거기서 맞습니다. 리소스를 참 많이 먹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어려워해서 그 다른 방식, 워커라운드 방식으로 우회해서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단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었고요. 실제로 운영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면은 제일 많이 죽는 부분이 저쪽입니다. 필터링 프로세싱 하는 부분. 네. 네. 저 그렇죠.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이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콘슈머라고 부르는데 콘슈머가 제일 많이 죽어요. 소비자. 예. 예, 소비자. 예. 왜냐면은 데이터가 이제 많이 들어와서 엔드 단이 제일 백 단이 이걸 못 받아주면 얘도 죽고, 아니면은 인풋이 너무 느리면은 그 콘슈머 렉이 발생하고, 아니면 아웃풋이 너무 빠르면은 뒷단에서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고,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유연하게 이제 변경을 하고 흐름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약간 오묘한 인풋과 아웃풋이 예. 필요한 느낌이네요. 네. 굉장히 클라우드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 좀 드는 아키텍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콘슈머 렉, 콘슈머 지연 현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그 다양한 기능들, 사실 저기 중간에 있는 이벤트 스토어 카프카의 API만 가지고는 이런 필터링도 하기도 힘들고. 레드 AMQ 스트림즈를 얘기하시는 거죠? 카프카? 네. 예. 그러니까 아파치 카프카나 AMQ 스트림즈만의
이제 API만으로는 API만으로는 커버하기 어렵다.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아, 네. 그럼 저게 저 낙타처럼 생긴 애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 부분이 이제 인테그레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치 카멜이라고 하는 네. 이제 레드의 아파치 카멜입니다. 음.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 사항들을 이것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솔루션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엔드단의 컨슈머로서 동작하는 아파치 카멜의 어떤 활용도나 유용성이 고객사 환경에서 좀 유용했다, 효율적이었다라고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이 네. 파이프라인은 이제 솔루션들이 벤더들마다 다 있는데 사실 그 활용 점정은 바로 저기 컨슈머 영역입니다. 컨슈머 영역을 어떻게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네. 그런 기능을 제공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데이터 있겠습니다. 생산자에서 데이터 소비자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 실제로 컨슈머에서 필터링 해가지고 변경해서 입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케이스는 저 카멜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잘 써서 잘 처리가 네, 됐다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뒤에 장표를 보시면 네네네. 좋네요. 네, 네. 트래픽이 변경이 되는 것을 이제 좀 숫자로 이제 변경을 해놨는데 아침에는 별 트래픽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 이 정도 구현해놨으면 됐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막 로드가 막 걸리더라고요. 다들 출근하셨나 본데요, 그때쯤. 예. 네네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컨슈머가 아웃가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다 받아줬는데 이제 백단에 뿌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큐에 쌓여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대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HTTP 커넥션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춰서 이제 빠르게 이제 튜닝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다 이제 전달을 해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네. 좋은 경험이네요. 결국 죽는 거는 저 컨슈머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이 예. 되게 중요하다. 예, 운영을 네네. 할 때. 좋네요. 네. 그리고 또 발생됐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DB2DB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이 각각의 이기종의 DB를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고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각각의 특성도 있고. 예, 특성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백 처리 부분이었는데 공백을 어떤 DB는 그냥 스페이스 네네네. 그냥 데이터로 인식하고. 네, 데이터로 인식하고 어떤 부분은 또 데이터를 인식하지 않고 변경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데이터가 유입이 되지가 않나요. 컨슈머가 처리를 못 해주겠네. 넣었는데 못 네. 받아주겠네요. 반대쪽에서. 계속 에러만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성이 깨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었냐. 어떻게 하셨대요? 그냥 공지를 하신 거. 붙여 써라. 네, 가능하면 붙여 써라. 이렇게 쓰지 마세요. 스페이스 넣지 가이드는 말아라. 드리는데, 그러니까 해결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이드하고 리스크 관리만 하신 예, 거네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예, 가이드를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핸들링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컨슈머 영역입니다. 컨슈머 영역. 예. 그래서 이 컨슈머 영역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타겟 DB에 맞는 포맷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컨슈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 매퍼 역할을 그런 기능이 절실을 합니다. 꼭 필요하겠네요. 예, 네. 기존에 이제 이벤트 스토어 그 API만으로는 이게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힘들고 그거를 갖다가 제공이 되지 않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이거를 개발자가 손수해야 돼요. 손수 만드시면 그 유지 보수하기 되게 힘드실 텐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네. 정도인가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이기종 DB들을 갖고 가는 걸로 이제 벤더 락인을 피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여러 가지 DB를 이제 사용하시니까 그거에 맞는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지겠네요.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아, 이 컨슈머 네. 영역에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네네네. 아, 좋은 기능이네요. 네. 네, 아주 유용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네. 내용일 수 있겠네요. 네. 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그림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이기종 DB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에 나온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시간이 잘못되는, 시간이 음수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컨슈머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컨슈머가 다른 타겟 DB로 보낼 수도 있고, 그거를 스플릿 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아, 아니면은 그거를 또 데이터를 어펜드 시켜가지고, 뭐 인서트를 또 할 수 있나요? 다른 DB 말고 뭐 어디 뭐 또 다른 이벤트 스토어로 전달할 수도 있고. DB2 그렇지 DB가 아니라 DB2 Any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Any to Any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이네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관리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혹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인테그레이션의 그 파이프라인이 네. 이제 완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음. 이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기능이다라는 거. 그것을 약어로 EIP,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 레드의 아파치 카멜에서는 이런 EIP 기능이 이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호환성 리스트에 있으면 거기에 그 DB나 그런 솔루션에 적절하게 변경하는 걸 손쉽게 바로바로 수정해서 예,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아, 네. 가장 그 역사가 깊은 이제 프레임워크고, 프레임워크.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컨슈머 영역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이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다 보면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컨슈머를 튜닝하지 말고 컨슈머는 그냥 내비두고 이 컨슈머가 이제 확장을 해서 점점점 많아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스케일 아웃 같습니다. 네, 스케일 아웃. 맞습니다. 네네. 노드를 늘리는. 예. 네네. 그런 기능을 이제 현재 저희 그 오픈시프트, 레드의 오픈시프트 위에 캐다라고 하는 기능이 현재 이제 로드맵으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오픈시프트는 레드햇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의 제품명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목처럼 쿠버네티스.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네. 이 캐다가 바로 말씀하신 그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오토스케일러의 약자고요. 이 오토스케일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 쿠버네티스의 원래 제공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스케일 아웃은 그거를 이제 HPA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수평 네.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러. 스케일러를 HPA라고 합니다. 근데 이 HPA 특징은 물리적인 자원,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의 사용률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러니까 확장을 하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성능이 필요한 게 CPU하고 메모리니까 부족하면 늘려라. 그렇죠. 근데 이거 좀 다른가요? 이거랑? 예, 데이터 영역에서는 CPU가 메모리 그거 찰 때까지 또 기다리지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니즈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데이터가 없을 때 얘를 띄워놔야 되냐라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트랜잭션이 없는데 왜 파드가 떠 있냐? 리소스를 잡아먹고 있냐? 네. 그것조차도 아깝다? 네. 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 나는 기동을 하겠다. 기동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주는 이제 기능이 이제 캐다고,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컨슈머 영역을 이제 확장을 시켜서 CPU 메모리 상태랑 관계없이 데이터가 많이 들어온 게 인지되면 그걸 내가 자동으로 되게끔 해주고 싶다. 애플리케이션 담당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인프라 담당자보다는 이제 그 데이터 핸들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좋은 기능이 아닐까 네,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있겠네요.
아주 뭐 매력적인 기술이네요. 네네. 저희가 이거 오늘 데모를 준비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요 데모를 좀 보여주시면 그거 좀 보고 이제 마지막에 데모 끝나고 나면 서머리 좀 하고 요 내용을 마칠까 하는데 데모를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네. 네. 지금부터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REST API를 호출을 합니다. REST API는 shipping 정보와 아이템 정보를 인서트를 하는 그런 서비스고 MySQL에 저장이 됩니다. MySQL이 저장이 되고 나면 뒤에 있는 데베지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카프카 브로커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것을 메시지를 다시 조합을 해서 어그리게이션 서비스가 뒤에 있는 오더 어그리게이트 타픽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퓨즈 온라인 아파치 카멜이 이것을 컨슈밍 한 다음에 슬랙으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오픈시프트, 그리고 데베지움, MySQL, AMQ 스트림즈,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퓨즈 온라인, 그리고 슬랙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픈시프트에서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AMQ 스트림즈와 퓨즈 온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AMQ 스트림즈의 구성이 이렇게 화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시고 카프카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와 커넥트, MySQL을 실시간으로 게더링 할 수 있는 데베지움 CDC 모듈이 현재 레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카프카 커넥터에서 이렇게 커넥터도 레디고 스테이터스가 러닝 상태이면서 백단에 있는 타픽에 이렇게 아이템 디테일과 shipping 디테일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폴로지 뷰에서 이렇게 파드가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라이트 서비스에서 최초로 REST API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호출을 하게 되면, 그리고 결국에는 MySQL로 저장이 됐고 데베지움에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캡처를 해서 옆에 있는 카프카 브로커에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합 두 번 보냈던 메시지를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서비스에서 메시지를 조합을 해서 다시 타픽에 보내고, 이것을 리스닝 하고 있던 이 퓨즈 온라인에서 최종적으로 슬랙으로 전달을 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퓨즈 온라인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흘렀는지를 모니터링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슬랙에 메시지가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메시지를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에 오더 아이디를 변경을 해서 아이템 디테일을 호출을 하고 shipping 디테일을 이렇게 샌드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던 오더 어그리게이트 타픽에 정상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가 입력이 됐고 슬랙으로 전송이 됐다고 알림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11시 24분, 리프레시 하면 11시 24분에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최종 엔드단에 11시 24분에 메시지가 유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를 보셨는데요. 맺은 말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의 인테그레이션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이제 카프카 브로커가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레드햇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브로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든 이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인테그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브로커는 브로커일 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통합 관점에서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드햇 인테그레이션은 AMQ 스트림즈부터 오픈시프트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장민준 솔루션 스페셜 아키텍트를 찾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기존 이벤트 드리븐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산 구성 및 그리고 비즈니스 통합 관점으로 레드 인티그레이션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잘 설명해 주신 장민준 솔루션 아키텍터에게 되게 감사하고요. 유익한 시간이 고객분들한테 되셨기를 바랍니다.